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일본을 강타하며 큰 피해를 남겼던 장마전선이 한반도로 몰려오면서 곳곳에서 폭우가 내리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북한도 특히 곡창지대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데요. 김세루 기자, 북한 상황은 어떤가요? 네, 대부분 지역에 폭우주의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제부터 북한에서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함경남도, 강원도 등 곳곳에서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황해남도 배천군 등에서는 최대 30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예보되면서 북한 당국이 연신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등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익은 뒤무렵 이 지역들에서 폭우, 많은 비주의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네, 북한에선 곡창지대로 불리는 지역에 특히 많이 내린 것 같네요. 네, 북한 매체는 통상 강수량 예보와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보도를 내놓긴 하지만 피해 상황을 바로 전하지는 않는데요. 이번 비가 북한 곡물 생산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서해안 쪽, 황해도와 평안도 인근의 곡창지대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농작물에 적잖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올해 달성해야 할 12가지 고지 중 첫 번째 과제로 식량 증산을 꼽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방송에서는 침수 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연신 전하면서 대책을 잘 세우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논배가 침수된 경우에는 빨리 물빼기 대책을 세워서 벼의 입근만이라도 물 밖으로 나오게 해서 벼의 숨쉬기 조건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7월 중순은 벼가 한창 생장하는 시기여서 하루 이틀만 침수돼도 수확량이 줄어든다며 물빼기와 재방보수를 서둘러라 강조하는가 하면 알곡 생산은 하늘이 무너져도 해내야 하는 과업이라며 재해성 기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식량 생산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폭우 대책을 특히 독려하는 듯합니다. 네, 각 단위 일꾼들은 기상예보에 주목하고 자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전을 책임 있게 해야 한다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조선중앙TV는 이번 주 초부터 정규방송 도중 자막으로 기상 속보를 전하기 시작했고 시간대별로 각종 경보 발령 소식과 농업 기상예보 등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법 등을 정리한 프로그램도 잇따라 편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농업 정책을 굉장히 육성하고 기상 정보를 미리 확보를 해서 농사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정책의 일환으로 기상이나 재난 보도와 관련된 특집 보도들의 편성을 더 늘려나가면서 다음 주 중반 19일까지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불볕더위가 예보돼 농작물 고온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북한 기상당국은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의미를 따져봐야 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비난담화를 내면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 칭한 건데요.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표현을 쓴 이유가 뭔지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김여정은 지난 10일과 11일 연달아 미 공군 정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는데요. 미 공군의 정찰이 통상적인 활동이었다고 전한 우리 합참을 향해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가 미 국방성이나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자처하고 있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이튿날 또 다른 담화에서는 대한민국 군부라는 표현도 등장했는데요. 북한에서는 통상 의미를 강조할 때 쓰는 겹 화살 괄호도 사용해 이 표현이 특별한 의도로 쓰였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식 국명이긴 한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죠? 네, 1991년 체결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돼 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남북회담 합의문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고 통상 남조선 같은 표현을 사용해왔습니다. 비난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제 남측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 대 국가로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른 국가와 같은 선상에서 적대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반영이 된 거죠. 따로따로의 두 개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인식과 정책이 가능하다. 두 개의 한국, 적대적 공존에 무게를 둔 거란 말이군요. 네,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거절한 주체가 북한 외무성이라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은 재작년 8차 당대회 후 대남 담당 비서 직책을 없앴고 통일부의 상대격이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2021년 이후 활동이 파악되지 않아 이미 폐지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는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핵을 가지기 때문에 남측하고는 상대가 안 되고 미국하고 하겠다는 그런 소위 그 통미봉남 전략의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화성 18형 시험 발사 보도에서는 또 남조선이란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외용 매체에선 국가 대 국가의 관점이 반영된 용어를 사용하고 대내용 매체에선 기존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는 등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밀착은 갈수록 더 강화되는 듯합니다. 네, 지난 11일은 북한과 중국이 우호 조약을 체결한 지 62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조약에는 양국 중 한 나라가 침공당하면 바로 참전하도록 하는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조약 체결 62주년을 맞아 북한과 중국은 각각 평양과 베이징에 있는 양국 대사관에서 연회를 열었고요. 두 나라 기관지는 나란히 북중 친선은 영원할 것이다. 한결같이 북한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친선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연대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공세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북한 경제 수역을 무단 침범했다면서 군사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는가 하면 미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속내는 뭔지 김윤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합참 의장이 하와이에 모여 회의를 하던 순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사거리는 15,000km.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위성 발사 실패 후 이렇다 할 행보를 안턴 김정은 위원장도 웃으며 발사 현장을 참관했고 미국을 겨냥한 위협 발언을 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에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북한은 이와 함께 한미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 등을 거론하며 초유의 핵전쟁 위험이 닥치고 있다면서 이번 발사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의 위험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강력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국방성은 미국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를 시도한다며 비판하고 미 공군 정찰기가 북한 영공을 수십 킬로미터 침범했다면서 격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과 미국 측은 북한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We would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escalatory actions and again call on it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하지만 김여정 부부장은 연달아 담화를 내고 미 공군 정찰기가 배타적 경제 수역 상공을 침범했다며 날짜와 시간, 횟수까지 열거하고 나서면서 행위가 반복되면 군사 대응도 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밝힌 지점은 강원도 통천 동쪽 435km, 고성 동쪽 400km, 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km 해상 상공. 영해인 12해리는 물론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찰기가 침범하곤 한다는 문제의 20에서 40km 구간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거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으로 어떻게 진입했고 어느 지점을 다 진입한다는 걸 다 보고 있다는 거고 핵심은 EEZ의 끝다리 24km 정도를 니들이 침범했다는 소리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북한이 언급한 미국 정찰기는 RC-135, 미사일 정보를 수집하는 특수 정찰기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할 수 있고 비행 궤적과 탄착 지점까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굳이 북한 영공을 침범하지 않아도 북한 지역 정찰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원거리에서 감시 정찰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하고 충분히 거리를 둔 위치에서 활동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용어까지 끄집어내며 위협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 통상 연안에서 200캐리 이내를 의미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수산자원과 광물자원 탐사, 개발을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구역으로 사실상 영토와 같은 개념인 영해와는 구별됩니다.
그런 만큼 국제법상으로도 연안국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박과 비행기의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북한은 1977년 경제 수역을 지정하며 북한의 사전 승인 없이 외국 선박과 항공기는 촬영, 조사, 측정, 탐사, 개발 등을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를 근거로 미군 정찰기가 자신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수역을 마치 방공식별 구역처럼 운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또한 한 국가의 일방적인 선포로 이루어진 공역인 만큼 타국의 비행기를 요격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미국도 작전할 수 있는 국제 수역과 공역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작전한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외무상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한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인도적 무기로 무고한 주민들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반인륜적 만행을 감행하려 한다며 미국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해치는 인류의 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6월 25일부터 전승절이라 기념하는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을 반미공동 투쟁 월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선 반복해서 반미 집회가 이어지고 방송에선 전쟁시대 노병들을 소환하며 정신을 본받으라는 프로그램이 잇따릅니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올해 북한은 대대적으로 행사를 열고 다양한 방식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계속되는 위협은 결국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추가 도발에 대한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지난번 정찰위성 시험 발사 실패 이후에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강대강 대결 구도가 갈수록 고착화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김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대외 선전 방식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대내 선전 방식에도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의 대내 선전 하면 바로 노동신문, 조선중앙TV가 떠오르는데요. 어때요? 네, 그렇죠.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제 직장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10분에서 30분 정도 독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어떤 내용들이 실렸는지 뭐 또 정확히는 김정은이 어제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고 조선중앙TV는 선전 매체로서 이제 많은 영상들이 나오곤 하는데 평양은 그래도 뭐 만수대 채널이라고 해서 외국의 소식을 조금 볼 수 있는 다른 여러 채널도 있는데 지방은 그냥 오로지 조선중앙TV만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은 최근에도 이제 길거리에서 그런 가판을 통해서 노동신문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북한에는 뭐 노동신문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신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 기관지로서의 이런 권위라던가 이런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하나의 매체로서 북한 주민들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최근에는 종이신문이나 TV 외에도 기술 발달로 인해서 다양하게 플랫폼이 좀 확장되면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런 선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일상에선 스마트폰이 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보편화됐잖아요. 북한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고 있다는데요. 그러면서 대내 선전 방식도 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 모습인데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장면이 종종 보입니다. 자리에 앉은 한 중년 남성은 스마트폰으로 노동신문 기사를 스크롤하면서 읽기도 합니다. 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노동신문 목록에 기사 제목과 해당 기사가 몇 면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김일성, 김정일 등의 이름은 굵고 또 진하게 표시된 점도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저 화면에 나오셨던 분은 조금 당일꾼? 네, 좀 간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MZ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마당 세대는 신문 보는데 굳이 돈을 할애하지가 않죠. 그 통화료가 얼마나 아까운데 그거를 이제 신문 보는 데서 신문을 어차피 종이 신문으로 내가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신문은 굳이 스마트폰으로까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2020년 8월 기준으로 약 600만여 대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추정된 부분이고 스마트폰 이외에도 다른 통계들은 북한의 폐쇄적인 이런 특징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산된 부분으로 본다면 도시는 가구당 1대,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2가구당 1대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렇게 전철에서 그날그날 나오는 신문을 바로바로 읽을 수 있을 정도라면 인터넷이 된다는 얘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통신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3대 이동통신회사로서 고려링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강성네트망이 있고 그리고 별까지 3대 이동통신회사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인터넷망은 존재하지만 인트라넷으로 외부와는 차단이 되어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비합법적인 방법밖에 없는데요. 또 북한 휴대전화를 또 자체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기술적으로 좀 변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등록된 이런 중국 전화기를 통해서 중국 네트워크망을 이제 사용을 해서 주민들이 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구매를 하게 되면 월마다 무료 통화 200분 그리고 문자 메시지 20개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월마다 다 쓰면은 통화료에서 삭감이 되는 방식인 거예요. 통화료는 이제 몇백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신문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월 통화료 몇십 원인가 이렇게 내면은 한마디로 서비스 신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통화료에서 삭감이 되면서 모든 서비스가 진행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이 문자 메시지가 한 달에 20개예요? 네네, 20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MZ들은 하루에 다 쓸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 귀합니다. 그래서 막 모든 문자를 70자 안에 함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70자 넘어가면 71자만 돼도 2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죠. 네. 오늘날 이동통신수단이 하나 네, 보시는 건 지난 5월 조선중앙TV 프로그램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기업품으로 휴대전화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전하는데요. 그럼 오늘 시간 삼태성 8이라는 최신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선전하기 신호세기는 눈금이 가득 찼을 때와 한 눈금밖에 없을 때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1000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화성 18형 시험 발사 보도인데요. 김정은 위원장 테이블 위에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주목받았죠. 이렇게 요즘 북한 TV에선 스마트폰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 스마트폰만의 특별한 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 화면인데요. 주소록 번호판, 문자 메시지에 해당하는 통보문, 그리고 백두산 총서가 눈에 띕니다. 백두산 하면은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일가를 칭하는 어떤 대명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백두산 총서 하면은 어떤 혁명 역사로 간주되는 북한에서 그런 도서들도 들어가 있고 김일성이 썼다는 로작, 뭐 김정일이 썼다는 로작, 논문들 다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을 구매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어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자, 보시는 건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인데요. 함경도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위문 문자를 읽고 있는 모습을 선전합니다. 이렇게 북한은 최근 관영 매체를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 관련 소식을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입장을 전하는 노동신문이나 뭐 백두산 총서 같은 어플이 깔려 있으면 저 같으면 안 볼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는 꼭 봐야 되나 봐요? 학교에 기본 뭐 로작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런 로작 발췌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제 뭐 김정일이 썼다는 로작을 발췌하라 그러면 어디 막 도서관에 가서 그 책들을 찾아서 봤어야 했는데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 또 편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이를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원을 절약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 당국이 이런 이제 선전선동의 효율성으로 치자면 이 스마트폰 보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ICT의 발전과 같은 맥락을 좀 보자면 얼굴 인식이나 음성 인식, 문자 인식 뭐 이런 식으로 통제를 위한 하나의 플랫폼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도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차단과 통제도 아무래도 같이 고려하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뭐 다양한 정보에 쉽게 또 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북한은 보급은 하면서 또 통제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 토의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 성과 도입법, 리모법, 이동통신법을 채택함에 대한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최근 사상 통제와 관련해서 자주 소개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2020년에 채택됐죠. 이 법에 따르면 외국 휴대전화나 손전화기 조작체계 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소지하면 3개월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집니다. 독일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개발한 휴대전화에는 열람 이력이라는 어플이 깔려 있는데 이를 통해 당국이 휴대전화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또 강력한 통제를 하는 듯한데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북한 사회에서 정보기술의 개방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보 효율성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이제 보급도 더 확대되기 시작하고요. 어플리케이션이나 다양한 기반 것들도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경제 발전을 하면서 뭔가 이런 이점을 또 알게 되면 북한 당국에서는 이제 통제 수단으로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을 포함한 이런 권위주의 국가들의 경우에도 그 정보기술의 경제적인 활용과 그리고 정치 통제를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정보 접근성의 확대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경제 발전과 통제 사이에 놓인 북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체제 선전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통제 수단도 계속해서 고려해 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수용을 하고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맥락에서 어떤 또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그랬는데 핸드폰에다가 그 T카드라고 해서 손톱만한 SD 카드를 끼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남한 드라마를 이제 복사해서 드라마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PC, 집에 있는 PC를 통해서 통제를 했는데 핸드폰이 도입이 되면서 그 통제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리 북한이 통제를 해도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정보를 이제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고 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 통제가 어느 정도 되게 제한이 있지 않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일상에서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북한에서는 체제 선전이라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필수품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도 스마트폰 같은 문명의 이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동경의 대상이고 제주의 특산물 감귤 역시 평소 보기 힘든 신비스러운 과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주도에서 감귤을 키우며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중년의 탈북 여성이 있다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제주 서남부의 상징 산방산 쪽으로 향하다 보면 덕술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민속마을 하나가 나타납니다. 육지에서 온 외지인을 포함해 모두 1,500명 정도가 감귤 등을 재배하며 살아가는 이 마을에 3년 전 낯선 이방인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평안남도 남포 출신이라는 40대 여성. 그 지역이 평양하고 또 이게 많이 가까워 있어가지고 남포 쪽이니까 바다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좀 많이 먹는 축이고 또 여기하고 똑같이 이게 산도 있으니까. 탈북민을 처음 맞이하게 됐던 마을 주민들은 어느새 가족처럼 소중한 이웃, 친구들이 돼 있었습니다.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시고 그다음에 또 효심도 굉장히 지극해서 이제 그런 모습 보니까 아 역시 잘하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고. 5년 전 남한으로 넘어와 인천에서 식당 일을 하던 복희 씨가 제주로 오게 된 건 지인 소개로 만난 제주 출신 남편을 따라서였는데요. 남편의 고향집에서 감귤밭을 가꾸고 평소 좋아하던 여러 화초도 키우며 단란한 신혼 생활을 즐기게 됐습니다. 몇 번 만나보니까 첫째 그 근면하고 또 부지런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내 마지막 남은 생까지 함께 가도 되겠다. 유독 과일을 좋아했던 복희 씨에게 낯선 감귤의 맛과 향은 신혼생활만큼이나 달콤했는데요. 남편과 함께 복희네 농장이라 이름 붙였다는 또 다른 삶의 터전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무암 돌담 옆에 노지 감귤밭엔 10월이면 수확될 조그마한 초록빛깔의 귤이 가지가지마다 귀엽게 매달려 있었고요. 비닐하우스 안의 감귤들은 잔잔한 음악을 감상하며 노랗게 변하게 될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깔끔해요. 너무 잘 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보통 가면 밑에 막 풀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네요. 1000그루 정도 되는 귤나무를 온전히 부부 둘이 키우고 포장해 판매까지 하고 있는 터라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겹지만 신품종과 친환경 재배 기술을 도입해 최고 수준의 당도를 자랑하게 됐고요. 노란 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수확기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귤을 따보게 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제품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3년째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이게 고난의 행군인 것 같아요. 내가 이게 해보지 못한 그거를 선택을 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러날 그거는 안 되고 자기가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하든 그거를 뭐 끌어나가야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너무 이게 도와주는 분들도 많고 응원하는 분들도 많고. 사업 영역도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겨울이 아닌 여름에 열매가 탐스럽게 맺힌다는 하귤나무, 제주의 관상용 식물 유카, 향이 매력적이라는 금목수, 활짝 꽃을 피운 능소화 나무에 수국, 앵두나무, 레몬나무까지. 어머, 이거 레몬 열린 거예요, 이거? 걔는 열린 거죠. 이게 너무 예쁘다. 얘네가 지금 화분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안 달린 거죠. 땅에 심으면은 화분도 좀 큰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뿌리만 있어요, 얘네 화분에. 그래서 옮겨가서 이게 큰 화분에 심던가 아니면은 땅에 심던가. 화초를 좋아해 집과 감귤나무 주변에 취미로 심기 시작한 식물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지금은 이 같은 정원수 판매가 감귤농사 못지않은 수익을 창출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장미 제일 많이 예쁜 거 많이 파셔가지고 여기 좀 특이한 장미 좀 많이 있어서 컬러 이렇게 빨간 거 말고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얀 것도 심어요. 아니야 지금 이게 심고 좀 나중에 부모 형제가 있는 이북에서 홀로 넘어와 낯선 한반도의 최남쪽 땅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탈북민 복희 씨. 지금이 나이가 먹고 보니까 가족에 대한 그 애착심도 많아지고 그 언젠가 만약에 통일이 되게 되면은 부모님이랑 뭐 형제들이 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면. 제주는 그에게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닌 또 다른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소중한 터전이 되고 있었고 역시 낯설었던 감귤은 이젠 떼어놓을 수 없는 분신이자 고향을 향한 그리움, 언젠간 펼쳐 보일 미래의 희망입니다. 제가 귤을 가지고 가야죠. 귤 맛을
북한 사람들이 귤맛이 진짜 이게 제주도에서 나오는 한라산 이게 기운을 타고난 그 자란 귤들이 어떤 맛인지 진짜 귤맛이 어떤 맛인지 보여주고 싶죠.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놀이개꽃 하겠습니다. 나 놀이개꽃밖에 생각이 안 나. 왜? 난 울타리꽃 같은데? 아니 근데 울타리 있잖아. 근데 그럴 때 차지 않나? 아닌가? 울타리꽃이요. 울타리에 펴 있으니까 울타리꽃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맞았나요? 봄을 알리는 샛노란 빛깔의 꽃 개나리를 북한에서는 울타리꽃이라고도 부릅니다. 노란 울타리꽃이 두 줄로 나란히 서다와 같은 예문이 확인됩니다. 내가 맞췄잖아.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맞춘 것 같아. 맞췄네요. 개나리보다 훨씬 이쁜 이름인 것 같기도 해요. 다음 주 중반까지 장맛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며칠씩 비가 계속되면 집안이 약해져서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날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기상 상황 자주 확인하면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